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 성훈이의 차가운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뒷바라지한 자식이 말입니다. 성훈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성철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값이 지금 10억은 좋게 나와요. 요양원비로 3억 쓰시고 나머지 7억은 우리가 나눠서 각자 집도 좀 넓히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니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아, 성훈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40대 중반인데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하고 애들 대학 보낼 돈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성훈이의 아내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 우리 옆집 할머니도 혼자 살다가 쓰러져서 3일 만에 발견됐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노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1944년생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겪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22살에 남편 김철호와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는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 영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부업으로 김밥 장사까지 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큰아들 성철이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영자 할머니는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둘째 성훈이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여러 번 사업을 시도했는데 실패할 때마다 영자 할머니가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딸 성민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금반지와 폐물을 모두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남편 철호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영자 할머니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그때도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도 만만치 않아요. 수리할 곳도 많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커요. 성철이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이제 79세인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건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철아, 성훈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어요. 남편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이는 같은 나이로 3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나 좀 이상해. 애들이 갑자기 요양원 가라고 해. 영자야, 무슨 소리야? 너 멀쩡한데 왜? 영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정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는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영자야, 너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요즘 그런 집이 정말 많더라. 정숙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이의 아들도 1년 전에 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내 집인데 왜 남이 결정하냐고 했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어. 그러다가 내가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하라. 대신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 영자 할머니는 정숙이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혼자 잘 살고 있어. 오히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서 더 편해.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 정숙이의 말을 듣고 영자 할머니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이에요. 1인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영자 할머니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 비용이 500만 원이네. 네, 좀 비싸긴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최고의 시설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집을 팔면 10년은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철아,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물론이죠.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럼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성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79세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도 멀쩡한데.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도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형한테 들었는데 요양원 가시는 걸 거부하신다고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수진아, 정말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영자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어?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면서. 갑자기 걱정된다고?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값 때문이지. 성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머니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79세 나이에 갑자기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훈이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애들 대학 갈 나이인데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79살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못 살겠어? 그날도 성훈이 부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성철이와 성훈이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형,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는데 어떡하지? 일단 법적으로 알아보자. 정년후견인 제도 같은 거 말이야. 그게 가능해?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입증하면 될 것 같은데. 치매는 아니어도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이런 식으로.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 10억짜리 집에 사시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맞아. 우리 애들도 이제 중학생인데 각자 방이 필요하거든.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이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편의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정숙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아이들이 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영자 할머니는 엿들은 대화 내용을 정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절대 그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봐. 정숙이의 소개로 영자 할머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변호사 이지혜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할머님, 성년후견인 제도가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님의 재산은 할머님이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지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영자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재산관리 계획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할머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 보시고 향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할머님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영자 할머니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자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월 152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관리비와 세금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와 성훈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요양원 입소 날짜를 정해야 해요. 성철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받으면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철아, 성훈아,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거야?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엄마도 각오하고 말할게. 뭘 말씀하시려고요? 첫째,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둘째, 만약 너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엄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성철이와 성훈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한테 물려줄 의무는 없어. 영자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 넷째, 엄마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거예요? 그건 너희들 태도에 달린 문제야. 그날 자식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정수기의 소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카페에서 모이는 실버자림 모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모임에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어르신들 6분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식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영자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순례예요. 작년에 아들이 집 팔라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는 81세로 자식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응급 호출기 설치하고 매일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 만들고.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해요.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하고 요리해주고. 저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했어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 확인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에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순례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할머니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응급호출기도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3회 동네 체육센터에서 실버체조를 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버자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동네 경로당도 가끔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성철아, 엄마도 너희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도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아.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성철아, 엄마는 79세지만 아직 멀쩡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도 건강하고 혼자 살 수 있어. 성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혼자 사셔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도울 건 없고요? 필요하면 말할게. 하지만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 그날 성철이가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영자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은 후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 시청을 하고 오후에는 실버자림 모임이나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특히 실버자림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모임의 막내인 75세 윤미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숙이도 그렇게 보여? 나도 그런 기분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서 마음이 편해.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실제로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로부터 독립한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버자림 모임의 리더인 순례 할머니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영자 씨, 혹시 우리 모임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상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 일이요? 네. 요즘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영자 씨처럼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주일에 2번 정도 새로 오시는 분들과 개별 상담을 하시면 돼요. 물론 봉사활동비도 나와요. 월 50만 원 정도. 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8세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말순 씨,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집에서 평생 살았어요.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 그럼 그 마음을 자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안전시설을 갖추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에요.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주 후 말순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 살겠다는 결정을 존중해줘요.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자 할머니의 상담 실력도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고 상담비도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영자 씨 상담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순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79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멘토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할머님의 사례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김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님처럼 성공적으로 자립하신 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돼요. 월 2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연금 152만 원과 상담비 1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활동비 200만 원을 합쳐서 월 452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79세에 이런 수입을 올리다니. 영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겼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개별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모임 준비나 강의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0세 김영자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영자 할머니가 단상에 오르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0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어요. 청중들은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법적 대응, 경제적 자립, 새로운 일거리 찾기까지. 지금 저는 월 4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과 상담비, 강의료를 합친 금액이에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의 성공 소식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훈이가 어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그래,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어머니가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일주일에 3번 정도 강의하고 있어. 성훈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성훈아,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성훈이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정훈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은 없나요? 아직은 괜찮아. 필요하면 말할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의 프로그램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 중 90% 이상이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일자리를 찾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성과를 낸 멘토는 처음이에요. 김미영 복지사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할머님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혹시 출장 강의도 가능하실까요? 영자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영자 할머니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를 가든 영자 할머니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영자 할머니의 강의는 항상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0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영자 할머니의 에너지에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81세가 되었습니다. 강의료와 상담비, 연금을 합쳐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축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81세에 이런 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영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편집자 박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책이요. 제가 그런 걸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의 경험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81세의 작가가 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의 책 7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자 할머니는 일양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려요. 책이 1만 부 돌파했어요. 출판사에서 축하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제 책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영자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영자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김영자 할머님입니다. TV에 출연한 영자 할머니를 보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자식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79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방송 후 영자 할머니에게는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의 성공을 지켜본 자식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철이와 성훈이는 이제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TV에서 어머니 보는데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성철아, 엄마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79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압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도움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걸 인정해줘.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성공한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자 할머니는 83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새로운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83세에도 이렇게 활동적이시다니. 실버 자림 모임의 후배들이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꿈을 가지는 것, 도전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영자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실버 자림 모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도 큰 성공을 거두어서 현재 전국 50개 지역에 실버 자림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모임들의 총괄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있어. 내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영자 할머니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서 영자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님, 다음 달에 일본 도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해외까지요. 정말 신기하네요. 83세에 해외 출장을 다니게 될 줄이야.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83세가 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네요. 남편 사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내 길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압박이 없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최근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85세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83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 85세에 대학생이 못 될 이유가 있나요? 김미영의 격려에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83세가 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압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79세라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자 할머니가 자신만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많다고 하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가 처음 자식들과 맞설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5세 대학 입학이라는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에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인생이 영화가 되다니.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성공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함께 만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영자 할머니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자 할머니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 덕분에 저도 75세에 카페를 차렸어요. 저는 78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저희 부부는 80세에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몰랐어요. 영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자 할머니를 보며 자신들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83세 할머니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영자 할머니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성철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셨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성훈이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일본 강의 다녀오실 때 저희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하지만 너희들도 바쁠 텐데. 어머니, 일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영자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버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면도 많아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센터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의 꿈은 끝이 없습니다. 83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창업가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일하니까 저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세대 간의 벽이 없어지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에요.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꿈이 있으신가요?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자 할머니가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을 믿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꿈을 꿔보세요. 영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83세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하는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83세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훈입니다. 15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왔습니다. 15년. 매일 수백 잔의 커피를 내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소개팅, 친구 모임, 가족 만남까지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차 한잔 해봐라. 카페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커피 맛이나 카페 매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수만 잔의 커피를 내리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7가지 결정적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준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봄, 한 IT 스타트업 CEO가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CEO가 주문을 하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아메리카노 하나?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툭툭 치며 마치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자 알아서 해. 빨리 투덜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분 뒤 투자자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CEO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미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분이 어떻게 주문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평소처럼 하셨습니다. 그 순간 투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CEO는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고 투자자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CEO는 투자 실패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경영자라는 낙인이 찍혀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작년 여름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원들과 워크샵 후 저희 카페에 오셨습니다. 20명 정도의 단체 주문이었죠. 그 사장님의 주문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명 주문인데 괜찮을까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걸 주문할 텐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주문이 복잡해져도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직원들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신은 가장 나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주문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업계 1위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첫 상호작용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문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면 함부로 하는 사람은 권력 관계를 중시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주문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지, 어떤 파트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내력과 품격을 말해준다.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저희 카페는 연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2명의 고객이 보여준 대기 태도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며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 결국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뒤에 온 어르신이 계시자 먼저 주문하세요라며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라떼 하나 부탁드립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다시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팀장 승진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성격이 워낙 좋아서 다들 인정하는 승진이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그 남성 고객은 한 달 후 또 와서 똑같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에서도 성격 문제로 여러 번 지적받았다고 하더군요. 기다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다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인내력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참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능력이죠. 카페에서 1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의 큰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실수 대응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드러낸다. 2020년 여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고객이 많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민지 씨가 첫 주문 서빙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심조심 음료를 나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서빙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커피가 한 고객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셔츠는 단숨에 얼룩으로 번졌고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내 월급보다 비싸다고.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신입 직원을 향한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눈물이 맺히며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고객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매니저 불러와. 책임져, 당장.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순간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나 첫날은 실수할 수 있죠. 세탁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민지 씨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합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카페 안에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두 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를 낸 분은 한 달 후 또 와서 다른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저희 카페 출입금지 고객이 되었습니다. 반면 도와주신 분은 저희 카페의 단골이 되셨고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셔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 숨겨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성적으로 억제하던 감정들이 나오는 순간이죠. 관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작은 불편에도 폭발하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 대화 패턴이 그 사람의 관계 능력을 보여준다. 2019년 가을,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두 커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소개팅으로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남자분이 90% 이상을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로 시작해서 내 차가 BMW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하버드 출신 친구가 있는데 2시간 내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만 반복했습니다. 정작 여자분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 할 때 즐거워요? 꿈이 뭐예요? 같은 기본적인 관심도 전혀 없었죠. 두 번째 커플은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2시간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진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화 비율도 거의 50대 50이었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커플은 지금도 가끔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대화 패턴만 봐도 그 관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입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진심 어린 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휴대폰 사용 패턴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준다. 2022년 어버이날,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 4명, 부모님과 성인 자녀 둘이 아버지 생신을 맞아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자녀들이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응 하고 대답할 뿐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해 오셨는데도 사진만 찍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빨리 가자. 결국 30분 만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셨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있었는데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완전히 다른 가족을 봤습니다. 역시 4인 가족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 휴대폰은 모두 여기에. 바구니에 휴대폰들을 모아놓더군요. 그러자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은 많이 힘들죠? 아들, 새 직장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딸, 시험 공부 힘들지?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어? 2시간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미팅에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과의 대화에 100%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더군요. 6번째 신호. 직원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겨울 한 대기업 임원이 저희 카페 단골이었습니다. 매번 와서 야 아메리카노 빨리 좀 해.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며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혼자 와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의 집단 고발로 좌천됐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그분의 성격에 지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늘 정중하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는 고객들은 어떨까요? 주변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은 더 잘 챙겨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7번째 신호. 마무리 습관이 그 사람의 책임감을 말해준다.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컵과 휴지를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내가 돈 냈는데 치우는 건 직원 일이지. 이런 태도에는 늘 바쁨과 불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갑니다. 컵을 한쪽에 모아두고 의자 정도는 밀어넣고 떠나는 모습.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본인 테이블을 정리한 뒤 옆 테이블까지 조용히 휴지로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앉을 분이 불편하실까 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란 바로 이런 사소한 배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사람은 늘 혼자였고 표정에는 여유 대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본만 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고 대화도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확신합니다. 끝맺음을 깔끔히 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15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본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카페에서 더 빛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카페에 가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보인다.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한다.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준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 직원을 존중한다. 마무리까지 깔끔하다. 피해야 할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무례하다.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낸다.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반응한다.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 휴대폰에만 집중한다.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
뒤처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함께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중하게 주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수를 품고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평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페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카페 시간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인생 법칙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잘해줘라. 본성이 다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한 최고의 인간관계 비법입니다. 혹시 잘해주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화가 날 때? 아닙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킨드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일단 잘해주기가 최고의 인간 탐지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형. 호의를 도구로 돌려주는 사람들. 친절을 만만함으로 착각하는 인간들. 제가 회사에서 선배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후배로 들어온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선배로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업무 처리 요령도 알려주고 회사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심도 함께 먹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시간을 써가며 그의 발표 자료까지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아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좀 해주시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가 되었고, 이 정도는 선배가 해주셔야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더 지나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선배님이 이걸 안 해주셨네요? 저는 선배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 동료들 앞에서는 이러더군요. 우리 선배님은 원래 이런 거 잘 해주세요. 마치 제가 그의 전속 비서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호의를 당연시하고 안 해주면 불평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친절 특권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꾸준히 작은 선물과 친절을 베풀고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 친절을 받은 그룹 중 약 30%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절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안 해주면 불만을 터뜨리고 오히려 더 큰 걸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호의 도둑의 심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한 일로 착각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되고 나서 또 한 번 비슷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박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족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프로젝트 검토도 해주고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회의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보고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자료를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마치 제가 변한 것처럼 뒤집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호의는 금세 잊어버리고 못 받은 호의만 끝까지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유형. 호의를 저축하는 사람들.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만난 후배, 최대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갚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 제가 실수했을 때는 조용히 뒷수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미리 챙겨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기억력이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발표 준비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받은 도움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더군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아니,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 사람 말입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은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일반인보다 30% 더 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의대가 20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은 23%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무려 45%나 낮았습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건강과 성공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급한 일이 생겨 아버지께 야근을 대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남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렸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져와 건넸습니다. 형님 덕분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여러분도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유형. 호의를 계산하는 사람들. 손익계산서를 들고 다니는 인간들. 세상에는 정말 기막힌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만난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철저히 거래로만 계산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점심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사라. 내가 내일 좀 도와줬으니 이번엔 내가 내일 해줘야지. 내가 내 부탁 들어줬잖아. 그러니 너도 내 부탁 들어야 해. 마치 손익계산서를 손에 쥐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따뜻함이 아니라 빚지고 빚받는 장부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해준 건 절대 잊지 않으면서 남이 해준 건 싹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받은 적 있냐?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나, 얼마나 이득을 챙길 수 있나만 계산하는 사람. 사람을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로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갈갈이 찢기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거래적 관계 지향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1. 모든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신이 베푼 것은 과대평가하고 받은 것은 과소평가합니다. 3. 즉시 보상받지 못하면 금세 불만을 드러냅니다. 4.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오직 이익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점심 사라. 그리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따집니다. 야, 내가 저번에 커피 사줬는데 왜 점심 안 사?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 유형. 호의를 확장하는 사람들.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제가 40대에 만난 김 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분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셨는데 당시 저에게는 정말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몇 년 후 제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김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갚지 마세요.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